인도네시아 2021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연사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재직 중이신 이지혁 선생님입니다. 사실 이지혁 선생님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그 바틱 옷이죠, 옷감 바틱의 국가 자산화에 관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 문화 연구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연구, 또 이슬람 연구, 또 거기서 파생된 이슬람 금융, 선거 연구 등 이렇게 지역 연구자로서의 포괄적인 주제들을 연구해 계십니다. 오늘은 이 민주주의 틀에 담긴 권위주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의 2021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은행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동남아 이야기도 할 기회가 많이 없고 발표할 기회도 많이 없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사실 그 인도네시아는 2011년이 사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조금 평화롭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9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대선 총선이 있었고 뭐 2020년은 세계 모든 나라가 조금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크게 혼란스럽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까 상당히 조금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민주주의의 틀에 담긴 권위주의 유산은 사실 딱 2021년도를 겨냥한 제목이라기보다는 조코이 정부의 지난 7년 동안에 어떤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을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조금 보려는 그런 의도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2014년도에 바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해에 조코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코이 대통령이 뭐 저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조코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대통령의 어떤 재임 기간이랑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기간이 맞물려 있으면서 연구하는 그 대상 국가가 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는데, 그런 부분이 연구자에게 굉장히 사실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약간은 실망감으로, 그리고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정치를 뭐 한국 정치처럼 매일 TV로 접하는 것도 아니고 제 피부로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판단을 유보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가졌던 의구심이 사실은 조금 확신으로 변하고, 결국은 개혁 동력이 1998년, 97년부터 시작됐던 어떤 그 개혁의 동력이 상실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하나 내렸고요.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하나의 확증을 갖게 됐고,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적어도 그 조코이라는 어떤 대선 후보가 2014년도에 대선 후보가 생각했던 그 개혁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속화, 성숙화가 아니라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느꼈던 어떤 부조리한 부분들을 개혁하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민주화의 어떤 뭐 쇠퇴, 권위주의 회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도 있고 뭐 동조를 한 부분도 있고 또는 억제를 한 측면도 이렇게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재임 기간에 민주주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팬데믹 2년 동안 그 어떤 방역의 일선에 나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군 장성 출신의 정치인에 의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어떤 락다운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기보다는
백신을 통해서 그렇게 방역을 하면서 경제에 상당한 그런 치중을 했는데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 경제와 방역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상당히 경제에 많은 우선순위를 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방역 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조코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월 13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뭐 아까 그런 얘기가 잠깐 있던데 보니까 누가 1호로 뭐 백신을 맞았나 했는데 처음으로 그 중국 백신을 제일 먼저 맞으면서 상당히 백신을 통한 방역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대통령 후보로서 처음 조코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과 조코이 대통령과 연상되는 단어들이 주로 뭐 서민 대통령, 그다음에 행동하는 대통령, 부패 척결, 뭐 개혁 이런 긍정적인 단어였다면 집권 7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타협이라든지 올리가키 세력과의 결탁, 민주주의의 후퇴, 가문의 정치 세력화 이런 단어랑 지금 연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늘 궁금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조금 확증을 갖게 된 부분이 그런 외에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어떤 정치 전문가들의 기대와 달리 그의 임기 동안에 나타난 민주주의 어떤 태보, 권위주의 유산을 활용하는 행보, 그다음에 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 국민으로부터 조코이 대통령이 어떻게 높은 지지를 받는가. 사실은 아까 어머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필리핀과도 조금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음에도 어떻게 조코이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가라는 그런 연구 질문을 가지고 2021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조금 늦게 첫 확진자가 2020년도에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두 번째 보이는 이 파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뭐 이렇게 여러 번의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그 코로나 상황을 흔히 얘기할 때 뭐 엔들리스 펄스 웨이브라고 해서 끊임없는 계속 첫 번째 파도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인도네시아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업앤다운이 있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방역 정책은 초반에는 실패한 거로 이렇게 나왔고 특히 2021년도에 그 5월 달에 있었던 민족 대이동, 르바란 민족 대이동과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겹치면서 7월 달에는 뭐 한때 5만 6천 명 이상이 나오면서 세계에서 일일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면서 인도네시아 방역 당국에게는 굉장한 불명예를 안겨주긴 했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인도네시아가 그 이후로 9월을 지나고 10월부터는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200명대 아래로 나오고 있고 지금은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뭐 700명 정도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낮은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어떤 경제에 중점을 둔 그런 정책을 계속 고집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였던 것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2019년도에 제일 높았을 때가 72%인데 되게 공교롭게도 지금 두테르테도 72%고 되게 공교로운 것 같긴 한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 비율에 반비례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떨어지자고 해도 여전히 뭐 제일 저점이 59%였는데 최근에 12월 달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72%로 인도네시아 일간지에 의하면 전 세계 그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라지스트 디마크라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스테르테는 조금 낮게 나오는데 뭐 어떤 자료가 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나온 일간지에서는 조코이 대통령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에 를 하나 증명하는 것이 사실 2019년부터 개헌을 통해서 조코이 대통령이 3선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2021년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코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율과 그에 대한 국정 만족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라이벌 2명을 모두 다 포섭을 하면서 2020년 10월에 이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대선 라이벌이었던 브라보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고, 그다음에 2021년 12월 23일, 뭐 제가 정확하게 작년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2021년 12월 23일에 6명의 장관을 새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서 산디아가 우노를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임명함으로써 사실 대선의 두 정부통령 후보를 다 내각에 포섭을 하면서 거대 야당이 되려고 했던 거린드라 당을 완전히 그러니까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 총선에서 44% 이상의 어떤 득표율을, 봉쇄 조항이라고 하는데 4% 이상을 받은 정당만이 정당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9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현재 여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 2021년도 9월 달에 원래는 3개의 정당이 야당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국민수권당이 여당으로 합류하면서 지금 7개의 정당이 여당이, 한국도 뭐 거대 여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575석 중에 거의 400 몇 석 이상을 81%인가 82%를 여당이 차지하면서 이미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더 친여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줬고, 이러한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코이 대통령이 본인의 정당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여당 연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정치가 뭐 이런 부분이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되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대의 정치에서 대의가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그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큰 부분이 그 지자체장 선거를 2005년에 인도네시아는 지자체장 선거를 우리 한국처럼 이제 주민이 직접 뽑는, 인도네시아 말로 필카다라고 하는데요. 그 필카다라는 선거를 도입했는데, 이 선거를 다시 간접 선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제로 유도인호 대통령 말기에는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조코이 대통령이 다시 환원했고, 본인이 나는 필카다의 산물이다. 사실 2005년도에 그 조코이 대통령이 그 필카다를 통해서 솔로의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자카르타 주지사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행정수도 얼마 전에 그 누산따라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누산따라의 그 신행정수도의 수반이 될 그 뭐 주지사가 될지 시장이 될지, 뭐 인도네시아 말로 지금 용어를 오토리따라고 정한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 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됐던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신행정 수도 수반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니고 그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 그 이 필카다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자료를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왜 같은 해에 이게 다 치러지지 않고 다른 해에 치러지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했던 게 2017년에 그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였던 2017년, 2018년, 그 다음에 2020년 선거가 연기돼서 12월 달에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은 해에 2023년에 치르려고 이렇게 이 법을 2016년에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다시 원래로 돌리려고 하는 법안을 상정을 했지만, 원래대로 그러니까 2016년도 원래 법대로 가는, 그러니까 2024년에 전국 동시 선거를 다 같이 치르는 방식으로 결국은 그 법안이 부결이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2022년 금년이랑 그냥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유력 대선 주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주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그동안에 이제 1년이나 2년 동안 국적 공백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그 중앙정부가 대리주지사, 대리시장, 군수를 임명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현실을 고려해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2016년에 만드는 법을 또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필가다를 돌리는 거에서 그러니까 권위주기 방식으로 다시 폐기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코이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권하는 시기에 이게 너무 쉽게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019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2019년도에 원래 인도네시아 그 총선과 대선은 총선을 한 3, 4개월인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치러지는데 2019년도부터는 이제 총선과 대선을 같은 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게 행정적으로 업무 로드가 많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가 처음에는 뭐 300명이 사망했다, 600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니까 최종적으로 거의 뭐 9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선거에 투입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망을 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만약에 2024년도에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선거가 다 치러졌을 때는 그 선거의 질이 결국은 떨어지고 그게 민주주의의 질로 떨어지고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옴니버스법을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그 2020년 10월 5일에 국회를 옴니버스법을 국회에 통과했고 11월 2일에 법률로 공포를 하면서 이제 이게 발효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퇴직금이 삭감되는 것, 최저임금 뭐 산정 방식의 변경, 그다음에 무기한 계약직 허용 문제, 그리고 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뭐 905쪽이었는데 실제로 최종 공포된 시점에는 뭐 거의 한 300쪽 가까이 더 늘어난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을 이거를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의를 제기하라고 이렇게 응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총이 결국은 이것을 고용창출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고용창출법을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그게 작년에 났는데 고용창출법 자체가 이제 위헌은 아니라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을 했지만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2년 내에 전체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옴니버스법이라는 거는 사실 법이 아니고 형식인데 거기에 담겨 있었던 그 고용창출법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마치 폐기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실상은 이게 대부분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그런 인상을 주므로 이 포맷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법된 법안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승인은 최종 법안보다 한 거의 뭐 280페이지인가 더 많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을 발견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흠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그 법의 개방성에 관련해서 몇 차례 대중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대중이 어떻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 중에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IMF 때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3%의 그런 역성장이 있고 나서 작년에 2020년도에 마이너스 2.1%의 역성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서 경제 침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전반기까지만 해도 한 4% 정도 성장을 전망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3%가 조금 높은 수준이었는데 보시면 베트남이랑 뭐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혹시 인도네시아보다도 또 금년에 많이 양호한 걸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2020년도에 역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저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는 2021년은 상당히 양호했고 특히 수출을 역대 최고의 수출을 기록을 했고 무역 흑자도 아까 말레이시아랑 또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상승하는 게 힘입어 가지고 2020년 5월부터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은 그 아까 옴니버스 법이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매 11월이 되면 최저임금 논란이 있는데 왜냐하면 11월 달에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달인데 그 정부령이 이제 옴니버스 법이 만들어지고 사실 시행령이 나올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시행령이 금년 2월 달에 이제 이 임금에 관련된 시행령이 나왔는데 이 시행령에 따르자면 이제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과 노동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경제 상황과 노동 환경에는 구매력 증가, 인력 고용률, 그다음에 중위 임금 등 같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카르타에서 임금 인상률을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해서 주지사가 실질적인 인상률을 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11월 16일 날 노동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며칠이 지나서 자카르타 정부가 자카르타는 0.85%를 인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2020년 역성장했던 해를 제외하면 사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많이 된 해는 40 몇 %도 되기도 했고 2004년부터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8%에서 11% 인상률이었는데 0.85%라는 것은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였고 노동계의 거물이었던 사이드 이크바리라는 그 노총 총재죠. 이 사람이 인상률이 공중 화장실 사용료로도 부족할 정도다. 실질적으로 한 달로 계산을 하면 한 3,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건데 그걸 하루로 계산하면 한 1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공중 화장실 사용료가 한 200원인데 그 정도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계를 자극했고 그 시위 현장에서 이제 아니스 주지사가 인도네시아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임금 인상을 검토해 보겠다 하고 12월 18일 날 임금 인상을 5.1%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경영계도 이제 제소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 그 봉쇄 조항, 락다운을 두고 자카르타 주정부와 이제 중앙정부가 대립하는 현상이 2020년도 3월 달에 이 현상이 있었는데 거의 이게 데자부, 한국말로 요즘 기시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조금 어느 정도를 많은 상황을 고려한 그런 부분이 있고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었던 아니면 자카르타 주지사 재선을 염두에 두었던 그 유권자를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아주 두 가지 사건이 겹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조코이 대통령은 전임자랑 달리 그 외교에서 특별한 행보라든지 어떤 그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2021년도는 좀 인도네시아 외교에 있어서는 새로운 한 모멘텀이 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미얀마 쿠데타 사건은 워낙 잘 아시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인도네시아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아세안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G20 정상회담 그 의장국이 되는데 10월 말에 로마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 참여해서 의장 봉을 넘겨받았고 그다음에 그 영국 글래스고스에 있었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촉구를 했는데요. 이런 조코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가 사실 외교는 외교부 장관한테나 아니면 본인이 신임하는 몇 명 장관들한테 전부 다 일임을 하고 본인은
상당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국내 정치 어떤 기반이 약하니까 그 부분에 많이 치중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외교적으로도 조금 눈을 돌릴 그런 여력이 생긴 게 아니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반대적인 해석으로는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그다음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부분을 조금 외교적인 측면으로 만회하려고 희석시키려는 부분이라고 양면적인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옴니버스 법을 통해 가지고 조코이 대통령은 외자 유치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여기에 굉장히 부응을 하고 굉장히 만족함을 한다라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갔을 때 그 얘기를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에 한국 현대 자동차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와 그 LG 엔솔 지금 LG 엔솔이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 합작 공장이 지금 투자가 계획이 되고 있고 롯데케미컬도 지금 롯데케미컬 역대 최대의 투자가 지금 작년에 아마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한국 기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도착 상태에 있었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동남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한국이 인도네시아랑 이 공동 개발 사업을 하느냐, 이 KFX 이 사업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부담금의 20%를 내기로 됐는데 이 20%를 여러 가지 뭐 경제 사정이라는 핑계로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 도착 상태에 있다가 작년에 그 한국이 보라매 전투기의 시제기 거기에 브라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개선의 의지를 보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분담금을 원래대로 이제 개발 분담금 20%를 내겠다라는 걸 하면서 다시 이게 해결이 됐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전투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0대는 만들어야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판매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도네시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나라가 넓다 보니까 공군의 역할이 특히 지금 그 여러 가지 영토 분쟁 부분이 있는데 전투기를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체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서로의 어떤 윈윈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이런 전투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수도와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이면서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1단계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든지 신수도 건설 경험에 대해서 노하우를 조금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행복청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결성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뭐 수출입 은행에서 그 EDCF가 이제 작년으로 끝났는데 5년 동안 그 전 EDCF가 아마 5억인가 6억이었는데 그거를 2배 이상으로 지금 증액하는 제가 논의라고 썼지만 거의 지금 확실시 이미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원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였는데 그때 특별 전략 관계로 바꾼 것처럼 이제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앞에 수식어로 붙였는데 그것처럼 이제 두 나라 관계는 굉장히 스페셜한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질문들에서 오는 권위주 유산을 활용하고 개혁보다는 타협하라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여전히 조코이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결론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일단은 조코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선하고 서민적 이미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큰 정치적 자산이다. 본인이 부패 혐의에 직접 연루되지가 않는 한 이런 정치적 자산은 임기 말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이 뭐 아직도 조코이 대통령이 필적할 만한 지지율이 저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그 민주주의와
비평가들이 바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간극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인도네시아 일상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념보다는 조금 도구와 수단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좀 많이 큰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그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그 선거 권위주의 그 중간에 있는 그 일리버럴 디마크러시에 속하는 그러니까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지도자를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선출을 할 수는 있지만 시민의 자유라든지 법치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태의 민주주의를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코이 대통령이 여러 번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서 강력한 야당은 중요하지 않다.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고똥노용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가도가도는 인도네시아 야채랑 그 과일을 버무린 뭐 샐러드가 한국말로는 비빔밥 같은 그런 의미인데 이 가도가도 내각이라고 이렇게 이기 내각이 출범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상부상조의 민주주의 조화로운 그런 내각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2017년 그 자카르타 선거 그다음에 두 번의 대선 때 너무나 인도네시아가 양쪽으로 너무나 많이 갈라져서 그런 국민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브라보를 끌어안았던 현지인들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에 중점을 둔 정책에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라는 대통령의 말에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 발전 토대 위에 이룩될 민주주의의 어떤 큰 가치에 국민들도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위주의 유산에 대한 현지인들의 태도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그런 정치 토양에서 나타나는 회귀 본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 관찰자나 그럼 정치 평론가들이 생각했던 뭐 군부를 동용한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방식들이 비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주민들에게 여전히 그 두이풍시라는 이중 기능은 아주 익숙한 방식이고 군이 여전히 가장 신뢰받는 집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빨리 정착이 됐지만 아직도 그 틀 안에 뭐 익숙하게 남아있는 권위주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생각을 이제 제가 종합을 해보면 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 3차원의 현실이 2차원의 평면으로 될 때 상당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뭐 거꾸로 돌아가느냐 앞으로 전진하느냐만의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합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상황과 본질로 봤을 때 상황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러면 조코이 대통령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은 그에 대한 기대는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었는데 그 본질이 상황 때문에 타협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뭐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정토론자로 모신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말레이 인도네시아 통번역학과 송승원 교수님입니다. 한국동남아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가 학회지의 국가리뷰 특집 필진들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회 초석을 닦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전부 송승원 편집위원장님의 낙점을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작년에 책을 내셨어요. 신이 된 항해자. 궁금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 명나라 정화 원정 갔던 정화가 어떻게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불교 사원이나 모스크 차원에서 이제 추앙받고 있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출간을 축하드리고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가운데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오늘 발표자들을 제가 섭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섭외가 참 잘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섭외를 했다는 원제 때문에 오늘 토론도 맡게 되었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현대 정치 쪽이 아니고 계속 과거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토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더 활발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저의 토론문을 읽고 좀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혁 선생님께서 202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어떤 민주주의의 틀에 담긴 권위주의적인 요소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내용에 굉장히 이제 동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지혁 선생님의 글을 조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정치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천적 민주주의 면에서 이제 많은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민주주의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향 속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이지혁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신 대로 저도 여기서 이제 분야별로 코멘트를 좀 달아볼 텐데요. 우선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지혁 선생님께서 몇 가지 키워드와 사례를 가지고 정치 상황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키워드란 올리가키, 그 다음에 이제 비대해지는 여당 연합과 점점 취약해지는 야당 연합, 그 다음에 점점 낮아지는 민주화 지수, 이것이 이제 2021년도의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재혁 선생님께서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눈에 띈다. 그리고 그 사례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주신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은 신수도지의 행정수반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 다음에 옴니버스법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대처를 할 때 대통령이 좀 간접적으로 이거를 리더십을 보여준 반면에 자신이 신임하는 군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맡겼다. 뭐 이런 등의 요소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조금 더 이제 이재혁 선생님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드러났다. 뭐 민주화적인 요소가 약간 쇠퇴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리가키 형성의 문제가 가장 작년에도 재작년에 이어서 화두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정치 가문들, 특히 메가와띠라던가 조코 위도도라던가 유도요노 가문들에서 이제 정치 왕조화가 이제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지혁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조코 위도도의 아들이랑 사위가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달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좀 설명을 추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정치 부분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관심이 이제 2024년에 대선이 있는데 투쟁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 쏟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가와티의 딸인 뿌안 마하라니, 그 다음에 중부 자가지사인 간자르 프라노워, 아니면 요즘에 다시 회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죠. 그래서 프라보와 메가와티가 재동맹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작년 인도네시아 신문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주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정치 왕조화 이런 거랑 관련을 시켜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산디아가 우노를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그 전에 브라보를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을 끌어안는 연정정치 일환으로 여론에서는 이것이 역시 민주화를 퇴보시킨다. 뭐 올리가키 뭐를 형성한다. 이러한 여론이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권위주의적인 요소로 이게 이제 여론에서 문제시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전자정보거래법의 실행, 그 다음에 사이버 순찰대 출범 이런 것들이 수하루토 시대 검열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여론이 이제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자정보거래법 같은 경우의 내용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신성모독, 혐오 발언 등을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고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적용이 되어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 사례만 들면은 파푸아 지역에 여기 분리 독립운동이 있으니까 이 지역의 인터넷을 정부에서 차단한 사례 이런 것들이 전자정보거래법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추가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족고위가 자꾸 권위주의적인 어떤 행태를 보인다. 그거에 관해서 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선거법 개정에 관한 개정 청원이 이제 작년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대충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기준은 의석 점유율 20% 이상 또는 총선 득표율 25% 이상의 정당이나 정당 연합만이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대중들은 이런 규정이 대통령 후보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소수의 정치인과 정치 가문에나 과도 정치, 올리가키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족보의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보인다 이러한 어떤 정권 차원에서 액션 그 위주로 논문을 쓰셨다면 조금 추가해 볼 만한 것은 그러면 대중의 리액션은 그거에 관한 대중의 리액션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부분은 제가 별로 토론할 거는 없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의문이 한 가지 든 것은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본인이 전면적으로 코로나를 지휘하기보다는 군장성 출신의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랬고 그다음에 아마도 군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지혁 선생님께서 사회 보수와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 군장성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 군장성 출신의 정치인이 누군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루훗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루훗이 작년에 굉장히 신문 기사에도 많이 등장을 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코 위도도의 전면적인 어떤 신임을 얻어서 코로나를 총괄했을 뿐만이 아니고 자카르타 반동 고속철 업무도 담당을 하고 심지어 외교 같은 경우도 많이 담당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군부 출신이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 사람 출신과 연결시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루훗을 만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역량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아니면 뭐 친분이 두터워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권위주의적인 정책의 요소로 이 사람을 기용한 것 아니면 사용한 것에 이 연결고리가 맞는 것인지 요거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옴니버스법이랑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토론할 것이 별로 없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법은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뜨겁게 인도네시아 사회를 달군 법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지혁 선생님께서 이거를 최근에 있었던 헌법 소원과 그 결과 요약을 표로 만들어서 이거를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규정 개정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논문에 있던 표 3, 그래서 주 최저임금 산정 공식
이것도 저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제안을 하나 그냥 드리면 주별로 최저임금이 산정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 그다음에 낮은 주, 그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은 어떠한지 약간 데이터를 살짝만 좀 넣어주시면 더 재밌는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교 및 한인이 관계에서는 이것도 저도 뭐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지혁 선생님의 의견은 이제 그 분석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그동안의 칙거를 깨고 아세안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 해였다.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그 국제 무대에서 조코 위도도가 무슨 역할을 했다 이게 별로 그동안 가시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동안 국내 정치, 복잡한 국내 정치에서 살아남느라 뭐 이렇게 집중하느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복잡한 아세안 정치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에 있어서 가진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이슈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투기 분담금 분담금 문제였는데 이제 이것이 조코위도도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국방부 장관이 프로보는 어느 정도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사실 뭐 제가 그 얼핏 듣기로는 이 사람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자기가 자꾸 분담금을 안 내려고 그러고 뭐 이런다고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이게 프로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분담금을 자꾸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갑자기 낸다 그랬다가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프로보가 이 문제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요즘에 이제 동남아에 대해서 뭐 1대1로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조코위도도 정부가 또 친중국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중국의 이런 1대1로 정책이라던가 대아세안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중국해 뭐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조코위도도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요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추가됐으면 더 재밌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발표에 준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과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옴니버스법 제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던 거가 사회화가 덜 됐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인도네시아 법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많이 불러서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 측에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했던 거는 제대로 불러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새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토론, 협의, 무샤와라 이런 거를 굉장히 사회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또 똑같이 걸릴 테니까 그게 하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송승헌 선생님이 얘기하신 루훗 반자이단 같은 경우에는 족보위 정부의 뭐 해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훗 반자이단의 행보, 또 성격 이런 것들이 중시돼서 분석되어 갔다. 그런 내용이 또 동의가 가고 그다음에 지금 코멘트에 응답하실 때 박은홍 선생님이 미얀마 위기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드렸다고 그래요. 채팅창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소개를 하시면서 그것도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지도자 회의 했을 때 그때 5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인도네시아 지상에 일면 톱으로 크게 보도되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조코의 외교적인 성과로 막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얀마 위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접근법 이런 것들이 또 국제적인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답변 주시죠. 네, 일단 뭐 아주 상세하고 자세한 토론 감사드리고 제가 뭐 누락했던 부분 아니면 그 부분을 조금 의도적으로 사실 뭐 지나쳤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잘 다시 언급해 주시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에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일단 그 박은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한 개 질문이니까 먼저 답을 드리자면 인도네시아에서 정확하게 뭐 인도네시아 외교 역할은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 이상으로 제가 뭐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그 미얀마 사태에서는 그 사태가 일어난 당일날 바로 우려를 표시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국가로 첫 국가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보를 했고,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카르타에서 그 특별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미얀마에 있던 그런 반군에 대항했던 시민들한테서는 굉장히 원성을 자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떠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보여줬던 부분이 뭐 아세안의 놈이라고 하는 그 넌 인터피어런스가 어느 정도 저는 변화되는 하나의 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간 조금 뭐 인도네시아 역할을 떠나서 아세안의 역할에서 봤을 때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기대했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했지만 뭐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넌 인터피어런스가 저는 기대치만큼 빨리 변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결국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권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선두권에 있는 국가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거를 조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세안의 불문율이라고 하는 내정 불간섭을 조금 깨트리면서까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인도네시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세안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정 불간섭과 그다음에 그 미얀마에 대해서 각 아세안 10개국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의도했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교적인 행보에서 아세안의 리더로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코멘트와 지금 질문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정치 가문이 세력화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2020년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사실 논문을 쓰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아까 산디아가 우노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23일 날 했는데 제가 그걸 하나 언급을 했는 거는 23일 날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21년부터 이 사람이 장관을 한다는 얘기니까 했고 선거 자체는 그리고 작년에 이 리뷰 논문을 쓰셨던 신재혁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한 꼭지로 아마 다 정리를 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빼데이빼 인도네시아 지금 여당의 핵심 당인 빼데이빼를 중심으로 대선 후보가 누가 선출이 되느냐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논의할 것도 많고 이 부분을 쓸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2019년도에 제가 이 비슷한 논문을 또 썼었는데 그때 너무 정치 얘기를 많이 써서 경제랑 대외 관계랑 이런 부분을 잘 배분을 좀 해라라는 그때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정치 분야를 얼만큼 다뤄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지금 메가와티의 딸인 뿌안이랑 이제 간자와로 뿌라워노 요 분은 사실은 지금 빼데이빼에서 약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긴 하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아까 그 지자체장 선거가 2022년, 2023년에 이제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을 갖게 되는
그런 지자체장들이 결국은 굉장히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우려가 큰데, 결국은 그거는 빼대입배가 본인들이 내세우는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그거는 뭐 조코이 대통령이 얼만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빼대입배는 지금 강력한 후보가 없는데, 지금 강력한 후보인 이들이 현직에서 있다가 몇 년 동안 쉬고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빼대입배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더 많은 또 군장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건 사실 어문희 박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썼는데, 군장성 얘기를 하면 장성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코로나를 통제하고 그 코로나 관련된 어떤 그 프로토콜을 집행하는 부분에 경찰뿐만 아니라 그런 일선 그런 장성들이 아닌 실제 군인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그 군인들을 통해서 군 어떤 물류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그냥 군 장성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제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군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